달러가 아무리 소실이 될 듯 해 보여도 이제 중요한 점은 뭐냐면 달러 빚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풀려 있는 게 300조 달러예요. 네. 근데 거기서 70% 이상이 달러로 찍어진 빚인 겁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증시학도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희 채널에 아주 유명한 분을 그리고 또 아주 똑똑하신 분을 이렇게 모시게 돼서 영광입니다. KBWM 스타 자문단에 계신 KB의 유신익 박사님 오셨습니다. 박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와주셔서 너무 영광입니다. 최근에 네. 경제의 신은 죽었다라는 도발적인 제목을, 원래는 그게 타이틀이고 부제는 약하게 했는데 제가 보니까는 출판사에서 원제를 작게 쓰고 부제를 크게 썼어요. 정확하십니다. 딱 보니까 아주 그래요. 정확하십니다. 제가 보니까 다가올 5년 미래 경제를 말한다. 네. 경제의 신은 죽었다. 네. 근데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소감을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면 네. 걱정이 참 많으시구나. 네, 네.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왜냐면은 저도 그런 느낌인데 아니,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해결하고 지금 이렇게 가고 있지? 네, 네. 이 많은 부채 해결이 될까? 네, 네. 이런 걱정들이 항상 있었거든요. 네, 네. 근데 이 책에서 그런 것들을 시조일관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참 글을 쓰시면서도 미래에 대해서 이 상황이 사실은 우리가 가본 적이 없는 전임 미답의 길을 우리가 가고 있는 거 아닌가. 네, 그래서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어떤 혼란이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진입하고 있는 것 같은데, 무엇보다 이제 초반에 이제 그 달러 패권 얘기를 해주시면서 영국의 파운드 패권이 어떻게 소멸되어 갔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네. 해주셨어요. 네. 근데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계속 시중 제 평생에는 달러 패권이 없어지지 않겠다라고 그동안에 생각해 왔는데 네. 돌아가는 모양새를 보니까 네. 달러 패권 과연 유지될까 하면서 문득 가정법 의문이 들었던 게, 만에 하나 중국이 소비 시장이 아주 튼튼한 상태로 지금 현재 상황에 왔다면 이거 미국의 달러 패권 만만치 않았겠는 걸? 오히려 중국이 너무 소비 시장 내수가 튼튼했다면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었겠는 걸? 막 그런 생각도 좀 들었거든요. 네. 그 달러 패권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좀 재미난 우리 구독자 여러분께 재미난 예를 하나 좀 들어드리겠습니다. 네. 고대 그 봉건 시대에 이제 지주가 한 명이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지주가 나에게 충성을 하라. 그러면 당신들은 기도를 하고 나에게 충성만 하면 열심히 일하지 않아도 많은 이제 식량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지주가 매해 이렇게 가뭄이 들고 흉년이 들어도 노예들이 이제 막 보고 있다가 올해는 식량을 못 얻을 것 같은데, 근데 가뭄이 들고 흉년이 들어도 항상 이제 식량을 풍부하게 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노동자들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노동자들이 엄청나게 이제 막 충성을 다하게 되죠. 와, 우리 지주는 역시 대단해. 근데 거기서 스마트한 이제 노동자 1이 찰스라고 하겠습니다. 네. 이 찰스가 뭔가 의심쩍은 거예요. 우리들한테 많이 주긴 하는데 우리가 뭘 할 수는 없고 도대체 뭐지 해가지고 어느 날 이제 지주의 창고에 이제 들어가 보니까 깜짝 놀라게 됩니다. 지주 지하 창고에 금 찍는 기계가 있었던 거예요. 보니까 옆에 금 찍는 기계가 있고 금이 이렇게 쌓여있고 옆에 식량이 이만큼 쌓여 있는 겁니다. 딱 보니까 이 금을 가지고서 알고 보니까 지주를 몰래 따라가 보니까 식량 운송을 해가지고 다른 나라 가가지고 해상 운송을 통해 가지고 식량을 사오는 거였어요. 금을 찍어서? 네, 금을 찍어서 이렇게 그래가지고 맨날 주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이제 똑똑한 노예 1이 이제 깜짝 놀라게 되는 거죠. 아니, 우리한테 식량을 준 거는 감사하지만 근데 이거는 거짓이잖아, 가짜잖아. 네. 이거는 기술적으로 저 금 찍는 기계만 소유하면 다 지주가 될 수 있는 거네. 이제 그거를 보고서 이제 지주일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자기랑 맘 맞는 친구들하고 네. 이렇게 편을 먹어가지고 탈출을 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다른 군락에 가가지고 은 찍는 기계를 이렇게 딱 이제 사들이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은 찍는 기계를 가지고 똑같이 행동을 합니다. 사람들 네. 모아서 나에게 충성하라. 나에게 충성하면은 흉년이 들고 가뭄이 들어도 당신들은 배불리 먹을 수 있을 것이다. 네. 그게 몇 해는 돼요. 네. 몇 회는 되는데 또 밑에 있는 사람들 중에 그렇게 뛰쳐나올 사람이 또 있다는 뛰쳐나오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은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 전에 지주가 금 찍는 기계를 가지고서는 금을 갖다가 한마디로 채권 담보처럼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많이 나눠줬어요. 네. 금도 일부 나눠줬어요. 노예 1, 당신들 노동자 1, 노동자 2. 근데 일하다가 돈이 없고 근데 이제 당장 배고프고 그러면은 내가 이거 당신 열심히 일한 대가로 식량 말고 요것도 줄 테니까 금 한 조각 한 바를 줄 테니까 이거 가지고 다른 친구한테 식량 얻어. 금도 엄청나게 뿌려놨습니다. 네. 근데 이쪽 은을 찍는 동네에서는 그런 체계가 없는 거예요. 어느 한쪽은 은 한 돈에 쌀가마니 한 가마니라고 했다가 이게 요 옆쪽 가니까 은 한 돈에 쌀가마니 두 가마니라고 얘기를 했다가 네. 체계가 엉망인 거예요. 따라는 했는데 이게 바로 지금 미국과 중국의 형국인 겁니다. 두 번째가 중국일 것이고 그렇죠, 첫 번째가 맞습니다. 미국이다. 맞습니다. 근데 저는 근데 이게 이제 책에서 초반에 이제 이 예를 쓰셨는데 저는 오히려 이 예를 들으면서 무슨 생각이 딱 들었냐면 그 금 찍는 기계는 어디서 났지? 그리고 그 금 찍는 기계를 유통할 수 있는 권한, 네. 그러니까 쌀을 네. 사올 수 있는 권한은 네. 어디서 생겼지? 네. 결국은 그게 네. 그 지주의 네. 힘 아니겠느냐. 그렇죠. 하나는 기술이고 그렇죠. 하나는 그걸 유통할 수 있는 그 능력, 네. 시장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렇죠. 예, 예, 예.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미국의 지금 총 역할을 보면은 이 달러 패권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는 경제적으로만 접근하지만 외교 안보, 그다음에 정치, 달러 패권 이게 이제 삼위일체가 돼서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이렇게 네. 큰 힘을 이끌어갔던 거고 탑에서는 이게 삼위일치라고 한다면 네. 다운턴으로 가면 우리가 화폐의 정의 쪽에서 화폐 네. 기능 역할에서 우리가 매매 교환, 가치 저장, 가치 척도 네. 최근에는 이제 화폐 신용의 기능까지 왜냐하면 이제 돈 없이 우리가 계속적으로 거래를 일으키니까 금융에서는 네. 근데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가치 척도 어찌됐든 스위프트에서 모든 상품의 가격들은 다 달러로 매겨져요. 네네. 강력하죠. 근데 가치 저장에서 약간 기스가 나기 시작했죠. 왜냐? 그전에는 이제 1달러만 있으면 원유를 갖다가 무조건 소유할 수 있다. 그래서 저장의 기능. 어찌됐든 달러가 떨어지든 올라가든 어쨌든 원유 1하고는 바꿀 수 있으니까 가치 저장이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매매 교환. 이것도 역시 스위프트에서 항상 이제 계속적인 무역 거래에서 이제 통용이 되니까. 근데 화폐 신용까지 이제 개발을 시켰죠. 뭘로? 빚을 통해서 우리가 소위 이야기하면 빚을 질 때는 항상 어음이라든지 증권이라든지 그런 이제 담보로 해가지고 이제 거래를 하게 되는데 그 시스템을 금융기관끼리의 또 다른 스위프트를 통해 가지고 굉장히 빠르고 간결한 시스템들을 네. 미국의 상업은행들이 결국에는 그 정착을 시켰고 네. 그게 역외 시장에서도 통하는 구조인 거죠. 가치 척도하고 이제 우리 가치 그 저장의 기능, 그 다음에 그 매매 교환 여기서 기스가 살짝 난 게 이제 가치 저장 쪽이고 네. 가치 저장 기능을 담보로 해가지고 중국이 막 이제 쫓아오기 시작하죠. 네. 쫓아오면서 뭘 하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탑에서의 삼위일치, 정치, 그 다음에 외교 안보, 이제 통합 패권 요걸 갖다가 가지려고 일단은 힘도 막 키우고 그다음에 연대 세력을 만들어 가지고 어떤 안보적인 부분도 자기들이 막 튼튼하게 만들려고 하고 러시아 네네. 그다음에 북한 응원하는 것처럼 보이고 음. 근데 이제 여기서 한계가 있는 게 뭐냐면 화폐 신용 쪽에 대해서 기능이 안 되고 있는 거죠. 위안화가 그렇죠. 지금 위안화가 아까 구사적으로 뭔가 자리를 잡으려고 하고 있지만 맞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 화폐 신용 쪽을 왜 못하냐 잘 생각해 보시면 아까 이제 은 찍는 동네에서는 네. 여기는 한 돈에 암시장 딱 가보니까 한 돈에 쌀가마니 한 가마니라고 했는데 이쪽은 두 가마니. 와 이거 뭐야 도대체. 그래도 그 전에 금 찍는 지주가 더 낫었네 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왜냐하면은 지금 위안화 같은 경우는 아직도 이 화폐 신용 시장이 개방이 되려면은 결정적으로 채권 시장이 개방이 돼야 됩니다. 네. 채권을 담보로 해서 모든 것에 대한 통화와 가치는 연동이 되기 때문에 네. 그런데 채권 시장은 과거에 이제 돌아가신 분이죠. 리커창 총리가 그분께서는 일단 외환 시장뿐만 아니라 채권 시장까지 점진적으로 개방을 한다고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중국 내에서 들어와 있는 이제 외은 지점들은 거래를 조금 하게 해줬는데 글로벌리 그 투자가 안 되게 됐죠. 그러니까 막혔죠. 여전히 막힌 상태로 이제 외국인 투자는 직접적으로 안 된 상태. 그런 상태에서 끝나고 그게 모든 공이 지금 시진핑 체제로 다 넘어왔단 말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채권을 담보로 해서 뭔가 거래를 하고 통화도 좀 원활하게 투자를 했다가 채권으로도 바꾸고 투자를 했다가 또다시 외환으로도 이제 위안화로도 바꾸고 하려고 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구조가.
외국인들 입장에서 그게 안 되니까 외국인 입장에 안 되죠. 안 되죠. 본인들이야 뭐 어떻게 할 수 그렇죠. 있겠지만. 네. 본인들이 뭐 샀다 팔았다 마음대로 하지만 그러니까 이 블록에는 많이들 들어가고 싶은데 들어가기가 애매해지는 거예요. 아니 그거는 결국 시간 문제 아니냐는 거죠. 제가 판단했을 때는 네. 아직 시장을 다 장악하지 못했고 네네. 얘네들이 내수가 튼튼해서 내수가 받쳐 지금 저는 내수가 전혀 못 받쳐주는 환경이라고 네네. 생각을 하고 네네. 중국이 네. 내수가 튼튼해져서 뭐 그러니까 교환할 수 있는 시장과 네. 흡입해줄 수 있는 시장. 네. 제가 보기엔 미국보다 중국 시장이 훨씬 더 크거든요. 왜냐하면 네. 자동차 생산 대수만 봐도 네. 미국 1,550만 대인데 여기 거의 한 3,000만 대 곧 네. 이르게 되니까 거의 더블 시장이에요. 인구가 많으니까. 예, 인구가 많으니까 더블 시장인데 이게 제대로 작동을 하기 시작하면 네네. 이 시장의 힘으로 통화의 바잉 파워 같은 게 전 네. 세계에 미칠 네. 것 마치 요즘에 중동에서 네네. 이루어지는 것처럼 네네. 그렇게 되고 나서 좀 안정이 되면 그때 가면 대외 개방을 할 수 있는 자신감이 생기지 않겠는가. 네. 네. 근데 자신감이 생겨서 대외 개방을 시장이 크기 때문에 대외 개방에 성공을 한다면 그때 되면 군사력 외에 어떻게 미국이 얘네를 그 이길 수 있을까? 물론 이제 이 지금 여기까지 말씀드린 게 현실화되려면 몇 년이 어떻게 걸릴지 저도 네. 전혀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릴 거라는 네. 것만 예상을 하고 있고. 근데 그러니까는 지금 말씀하신 거는 그 체계가 아직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만약에 시장이라는 게 형성이 내부적으로 잘 돼서 네네. 시장의 힘이 강해진다. 네. 그럼 뒤집어질 수도 있는 거 아닐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거기서 저는 이제 우리 흔히들 그런 이제 걱정들 논리를 펼치시지만 네. 위태위태하고 우리가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보면은 미국이 달러가 이루어주는 어떤 패권의 흐름이 우리가 옳다 나쁘다로 굳이 윤리적으로 표현하면은 나빠요 사실. 네. unfair해요. 공정하지 않았습니다. 네네네. 근데 위안화도 그 형태를 따라가고 있고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실물 시장 기반에서의 통화가 만들어지느냐 패권이 만들어지냐 아니면은 더 탑에서 우리가 정치나 외교나 다른 시스템적인 부분에서 패권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경제가 형성이 되냐 이런 이제 그 네. 탑다운이냐 바텀업이냐의 관점의 차이인 거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게. 네. 근데 저는 지금 미국이 그런 이제 모든 과거의 패권을 가졌던 이제 스탈린 블록 영국 그다음에 미국의 패권 이런 흐름을 보면은 항상 탑다운이었어요. 경제가 좋아서 패권이 만들어진 게 아니라 네. 정치 외교 안보를 갖다가 다 가진 다음에 통합 패권을 만들고 그러고서 경제가 좋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였었거든요. 네네네. 그러면 위안화가 가진 이제 결정적인 이제 단점이 뭐냐라고 생각해 보시면 많이 정치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 막 이제 막 부풀리고 있죠. 힘을 부풀리고 있는데 이들이 뭔가 시스템을 갖다가 안착시키기에는 위안화의 약점이 너무 많은 거예요. 위안화가 아직도 고시 환율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고시 환율이고 사실 이제 위안화 같은 경우는 역외 확률 시장이 열려 있긴 하지만 어느 정도 이제 FX 자율적인 마켓처럼 외환 시장이 막 거래가 되고 24시간 거래가 되다가 달러 가치는 이만큼입니다. 뭐 여러 가지 G7 통화 대비해서 달러 가치가 이만큼인데 그건 아침에도 바로바로 이제 발현이 되는데 네. 그게 위안화는 항상 아침 9시, 8시 딱 되면은 네. 항상 크레스천 마크가 생겨요. 왜냐면 PBOC가 플러스 마이너스 0.5를 갖다가 항상 여지를 주거든요. 네. 그러면은 거래 참여를 해가지고 이런 시장에서 우리도 자율적으로 위안화를 쓰면서 위안화 중국을 믿으면서 거래를 해볼래. 이쪽 시장에 많이 들어가 볼래. 라고 하는 입장에서는 갑자기 아침에 항상 쇼킹과 패닉이 반복이 되는 그런 불안정성이 있는 거고 두 번째는 결국에는 이 스위프트하고 우리가 CIPS라는 중국 시스템들을 비교해 보시면 가입자의 금융기관이 아직도 10배 차이가 나요. 네네. 중국도 많이 늘리려고 하는데 아직도 10배니까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숫자가 차이가 나니까 무역거래에서 매수하려는 바이어가 있고 그다음에 팔려는 사람이 있는데 셀러가 있는데 어느 한쪽이든 둘 다 이 시스템에 가입된 금융기관을 이용해야지만 그 통화를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겠죠. 근데 위안화 같은 경우는 한쪽은 가입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한쪽은 또 가입했을 가능성이 있고 워낙에 규모가 작으니까 네네.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결정적인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지주 시대도 마찬가지였고 지주 시대는 톨리 막대라는 이제 그 막대기를 이용해가지고 빚을 갖다가 지는 체계를 완성을 했었고 네. 그다음에 두 번째 스탈린 블록 때도 결국에는 패권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게 경제가 좋아서가 아니라 빚을 갖다가 어떻게든 파운드로 모든 국가들한테 뿌려놓은 겁니다. 네. 근데 지금 세 번째, 달러가 아무리 소실이 될 듯 해 보여도 이제 중요한 점은 뭐냐면 달러 빚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풀려 있는 게 전 세계 명목 GDP가 100조 달러인데 네.
풀려 있는 빚이 300조 달러예요. 네. 근데 거기서 70% 이상이 달러로 찍어진 빚인 겁니다. 네네네. 근데 위안화는 연대국들한테 우리가 1대1로를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프로젝트 하면서 돈 준다 하면서 이제 그들도 위안화 빚을 지게끔 만들었죠. 어떻게 네네. 보면은 자의반 타의반으로 만들었는데 아직도 그 규모는 현저하게 작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정리를 해드리자면 그래도 위안화를 갖다 이길 수 있는 결정적인 구조가 자율적인 시스템의 안착이 이게 최소 40년, 50년이 지나야지 시스템적으로 안착이 되는 거고 결국에는 이 블록을 만든다는 얘기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무역 거래도 하지만 자기네 시장에서 그 통화를 통해 가지고 빚을 지게끔 만드는 구조인 거예요. 근데 그것을 지금 미국이 언제부터 하느냐? 이제 파운드 블록이 무너지는 1950, 60년도 때부터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근본 이제가 이제 폐지가 동시에 됐었죠. 네. 그 시대 때부터 계속적으로 달러 빚을 갖다가 준 거예요. 네. 그리고 본인들도 빚을 지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직까지는 계속적으로 이렇게 상쇄가 되는 구조로 지금 무너질 듯 안 무너지는, 무너질 듯 또 성장하는 이런 그림으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신용 거래를 통해서 신용을 얻었다. 네네. 그러니까 여기서 신용 거래를 하면 빚을 발행함으로써 사람들을 모두 자기의 빚금을 안에 맞습니다. 다 맞습니다. 이렇게 네네. 포괄을 시킴으로 말미암아 이 체제에서 빠져나갈 수 없게 네, 만들어놨다. 맞습니다. 예, 예. 이런 말씀이신 네,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위태위태한 것 같으나 지금 이 시스템이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근데 어느 순간이 되어서 이 빚을 감당하지 못하는 때가 언젠가는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게 우리가 스털링 블록 영국의 파운드가 무너진 계기가 바로 빚을 감당 못해서입니다. 네네.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스털링 블록이 연대되어 있는 국가들이 한 30여 개 이상 국가들인데 뭐 네덜란드도 들어가고 뭐 뉴질랜드 들어가고 웬만한 덴마크 뭐 유럽 다 들어가 있고 네. 중동까지 들어갔습니다. 네. 대영 제국 정말 컸죠. 뭐 이집트, 이란, 이라크 이런 국가들도 들어가서 네. 이제 패깅을 했어요. 네. 파운드랑 패깅해서 아 우리는 열심히 살 테니까 런던 시장에서도 금융 진출할 수 있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 영국의 대영 제국 많은 식민지들 있잖아요. 거기 그 지역들에서 우리가 물건도 교역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아, 알겠다. 근데 이제 영국이 이제 뭘 하냐면은 그 런던 시장에서 진출할 때 가장 결정적으로 이제 그 규정을 내리죠. 그 국가의 준비금을 파운드를 총통해서 몇 % 이상 반드시 보유하여라. 이런 규정을 내립니다. 네. 그래야지 교육도 할 수 있고 런던 시장에 진출을 할 수도 있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잘 살았어요. 네. 파운드 가치가 굉장히 고가로 이제 형성이 돼가지고 달러는 오히려 굉장히 절하된 가격이었고, 근데 이 실물과 영국이 못 가졌던 게 당시에 뭐냐면 실물 쪽에서 기술이 없었어요. 제조업에 대한 기반이 없었습니다. 네. 그들은 아직도 영국 신상은 굉장히 고품격이라고 하고 그 당시에도 고품격이었는데 자기들은 금융만 가지고 있고 우리가 의학 쪽이 그쪽에 좀 영국이 발달했거든요. 그런 이제 고지식 산업, 그러니까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만 딱 갖고 있으면 자기들이 항상 우위에 있을 것이다. 그게 이제 네. 문학적으로 표현이 돼요. 우리는 점잖은 일만 하고 항상 멋진 일만 하는 그런 사람들이야. 그러면서 네네. 굉장히 패셔너블하고 예의를 중시하고. 근데 실상은 기술이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기술이 기반이 되려면 노동자들의 기술력이 굉장히 필요한데 노동자들이 없어요. 일을 잘한 숙련된 노동자들이 없는 겁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산업 자체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그들이 재건을 통해서 또 다른 대영 제국의 부흥을 노리는데 여기서 실물 시장에서 그들이 팔 수 있는 물건들이 제약이 되고 금융 쪽에만 오리엔트 돼 있다 보니까 그들이 이제 재정이 적자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 재정 적자를 그러면은 메꿔야 되죠. 왜냐하면은 결국에는 예산을 통해서 블록도 유지를 해야 되고 자국도 예산을 갖다 써야 되니까. 네. 그때 어디에 빚을 지냐? 미국한테 빚을 지기 시작합니다. 네. 근데 그 미국한테 빚을 지는 시간이 거의 10년 이상 동안 천문학적인 숫자를 빚을 지기 네. 시작해요. 네. 그러니까 요지는 뭐냐면 이 블록이 무너질 때 어떤 것 때문에 이제 그 통화의 패권과 블록이 무너지냐면 결국에 통화는 상대 통화거든요. 네. 이 국가가 힘이 빠진다고 무조건 무너지지 않아요. 네. 2등인 어떤 국가의 힘이 세지고 그 국가의 통화가 올라설 때 이제 패권이 무너지는 바톤 터치를 하는 타이밍이 네. 되는데 영국은 스스로 자승자박, 미국한테 그 길을 다 내준 거죠. 근데 그러면 미국의 현재 상황을, 전 미국을 절대 옹호하는 건 아닙니다. 미국이 굉장히 택티컬하다, 굉장히 교묘하고 기술적이다. 어떤 부분이냐면 빚을 지긴 져요. 네. 채권 발행을 해서 빚을 집니다. 근데 국가를 갖다가 굉장히 다변화 시켜놨죠. 다변화 시켜놨고
뭐 우리가 중국이 미국 차를 안 산다, 사우디가 예전만치 않다. 그건 뭐 사실입니다. 사실 실제로 중동에서 이제 오일머니가 그렇게 채권으로 안 들어오니까. 네.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느냐? 소위 말해서 이제 일본과 같은 형태를 취하기 시작하죠. 이제 연준이 30% 국채 발행의 30% 이상 보유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것도 기술적인 거예요. 사실 보면 상업은행들이 총 발행량의 15% 이상의 채권을 가질 수 있게 미국 해줍니다. 상업은행. 그렇죠. 네. 미국 상업입니다. 근데 그게 기술적으로 어떻게 가능해요? 우리 2020년도를 기억해 보시면요. 항상 미국 상업은행들은 지준 예금 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지준 네. 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지급 준비 예비 지급, 비율이죠? 예, 지급 네. 준비금 비율인데 그게 뭐냐면 예금이 이만큼 있으면 열만큼 있으면 여기에서 10% 그러니까 네. 1만큼 항상 준비금으로서 갖고서 페드한테 맡겨놔. 네. 중앙은행에 맡겨놓는 거죠. 왜냐하면 언제든지 돈 찾는 사람한테 줘야 되니까. 네. 근데 20년도에 크레딧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은행들의 원활한 대출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서 이 지급 준비 비율을 잡다가 0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네. 근데 그게 차후에 복원할 거라고 했어요. 네. 복원이 안 됩니다. 그건 안 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안 하는 걸로 봅니다. 네. 안 하고 지금 어떤 행태가 나타나냐면 우리 도드 프랭크나 이런 것 때문에 위험 투자가 제약이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23년도에 실리콘밸리 뱅크에 대해서 이제 국채 투자만 해가지고 재무 손실이 많아가지고 무너졌다 이랬잖아요. 네네. 비난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상업은행들이 할 수 있는 게 돈이 남아 있으면 국채밖에 없는 거예요. 도드 프랭크법 때문에 위험 네. 자산 투자는 한도가 있다. 네. 예를 들어 파생 투자라든가 그렇죠. 뭐 그런 거는 아예 못 네, 하니까. 대체 투자라든가 네. 이런 걸 하면 위험이 올라오니까 그렇죠. 못 하게 했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투자할 수 있는 여러 그러니까 종류 투자할 수 있는 그 분야가 제한돼 있으니 네. 국채를 많이 샀다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상업은행들 입장에서는 계속 국채 쪽으로 자금이 쏠리게 만드는 그런 경향성인 거죠. 그러니까 네. 의도한 듯 안 한 듯. 하지만 경향성을 보이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항상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사람이 말은 다르게 할 수 있지만 행동으로 드러나는 건 진실이다. 네네. 눈빛은 진실이다. 네네네. 이 행동의 패턴들이 결국엔 결과물이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행태로 이제 채권에 대해서 다변화를 해놓는 거죠. 자국기관이 스스로 감당하게 하고 국가별로도 다변화놓고. 네, 해외 매수자, 국내 네. 매수자가 종합적으로 네. 분화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빚을 졌을 때 빚쟁이들이 다 다종다양하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예. 네. 이렇게 이제 다 해지를 해놓은 거죠.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34조 달러라는 이제 미국의 정부 부채가 어떤 좀 압박 요인, 심리적인 불안 요인은 만들지만 네. 결정적으로 이제 채권자가 찾아와서 당신들 이렇게 빚졌는데 안 갚어? 그럼 우리 당신들 이제 그 파산을 갖다 신청을 하면서 우리도 그 원금을 갖다 회수하는 절차에 들어갈 거야. 이럴 수 있는 강력한 주체가 없는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34조 돈으로만 생각하면 너무 많은데 계속 이게 버텨져 나가는 구조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아까 저기 영국하고 비교를 해보면 영국은 주채권자가 미국이었고 네, 미국이 예를 들어서 나중에 좀 갚죠 이러면은 짤 없이 갚아야 되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패권을 잃기 딱 좋은 환경을 맞습니다. 만들어놨고 너무 영국이 미국을 네. 믿은 그렇죠, 측면도 그렇죠, 있을 것 같고 그렇죠. 자국의 또 식민지였으니까. 네, 네. 근데 반면에 지금 현재 미국은 빚은 많으나 주채권자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예. 메인 채권자는 오히려 연준하고 상업은행 쪽에 있는 곳이고 네, 네. 여기에 이제 하나 더 나아가서 이제 저는 이제 뭐 여러분들 그 증시각도기 시청자분들은 정말 주식에 대해서 정말 잘 아시지만 저는 네, 네. 아주 미약합니다. 아주 지식이 짧습니다. 하지만 저는 탑다운으로 이제 생각을 항상 하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기술 쪽에 대한 이제 패권 전쟁들이 일어나고 있죠. 이런 거에 대해서 증시가 이제 활성화되고 AI 이제 패러다임이 계속 열리는데 네. 저는 이것도 개연성이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어쨌든 패권을 아직은 갖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걸 갖다가 우리가 냉전의 컨셉을 한번 대입해 볼게요. 이제 우리가 냉전 시대, 이제 예전에 소련이 있었을 때 냉전 시대에 미국하고 엄청 싸웠죠. 2차 대전이 끝나고서 그들이 이제 서로 편먹기를 해야 되는데 편먹기가 애매하게 되면서 이제 냉전이 이제 시대가 열리는데 네. 그때 시대에 가장 이제 발전하게 된 계기가 뭐냐면은 미국이 그때 안보, 군사 쪽으로 갖다가 집중했죠. 모든 나라가 다 마찬가지로. 그리고 우리 우주 산업에 집중을 했죠. 근데 국방 쪽을 집중하다 보니까 얼떨결에 어떤 부분이 발전하게 되냐면 그게 자동차 산업의 제조업 혁명으로까지 이어집니다. 왜? 네. 화학 철강을 갖다가 강화해가지고 군수 산업을 갖다가 물자적 그 전략적 자원을 갖다가 집중하면서 네. 이걸 효율성 있게 개발하다 보니까 그게
결국에 자동차의 여러 가지 판넬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장치 부품들로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화학 절광이 그렇게 부흥하면서 우리 옛날에 포드 부흥적인 발전을 이루면서 우리가 80년, 90년 제조업 혁명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었죠. 네. 이런 이제 전환점이 있었는데 미국이 과거 영국이 패권을 잃었을 때 제가 말씀드렸던 게 기술이 없고 제조업이 없었다고 그랬잖아요. 네. 멋진 척만 하고 부가가치 산업만 하려고. 네네. 근데 미국이 저는 이 부분에서는 참 좀 얄밉면 진짜 똑똑하다. 테티컬하지만 똑똑하다라고 네네. 생각했던 게 뭐냐면 기술을 안 놓잖아요. 네. 학자들 중에서 미래학자들 보면 윌리엄이나 더글라스 이런 분들이 항상 그런 얘기 했어요. 2000년 초반부터 우리 다 식상한 얘기일 수 있지만 앞으로는 정보의 전쟁이다. 정보의 전쟁이고 정보에 대한 많은 기술들이 굉장히 패권을 다툼의 핵심 요소가 될 거다.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따라오고 있는 중국한테 미국이 무엇을 하느냐. 빚도 다변화 시켜놓고 혹시나 자기들의 제조업이 죽을까봐 결국에는 AI를 갖다가 계속 죽이기를 시작하죠. 그쪽은. 중국의 네, AI를. 중국의 AI를 죽이기 시작하죠. 근데 저도 그때 당시에는 의아했어요. 마이크론, 그 다음에 엔비디아가 자신들이 칩 만든 거를 잘 만들어가지고 중국한테도 팔면 무역에도 더 이득이 될 텐데. 근데 그들은 그런 단기적인 이득에는 관심이 없었던 거죠. 결국에 기술을 자신들만 보유하고 자신들만 제조업에 있어서의 테크 쪽에서의 기술을 가져서 이 블록이 금융뿐만 아니라 제조업, 기술 쪽으로까지 완벽하게 형성이 돼서 어떠한 침해에도 경고할 수 있게끔 만들려는 전략적인 의사가 결국엔 상무부에서도 재무부에서 통일성 있게 다 나가고 있는 거죠. 네. 그거는 대통령이 누가 되든 변함이 없는 겁니다. 네. 이제 그런 체계를 갖다가 이렇게 이어가고 있으니 증시에서도 저는 그게 발현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AI가 사실 뭐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투자 전략의 관점에서 보면 어닝이 너무 예상치가 낮은데 그걸 억지로 메이킹 해가지고 그래서 또 올라가고 이런 흐름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정부가 어느 정도 백업을 하면서 이런 마켓을 갖다가 만들려는 의지를 표출하기 때문에 증시도 저렇게 뜨거운 것이 아닌가라는 네네.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미국의 입장에서는 지금 많은 부분들이 기스가 나고 위험해 보이지만 다변화시켜서 해지를 시켜놨고 부채, 자기들이 지고 있는 빚에 대해서 그다음에 기술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확보를 해나가면서 더 네. 강력하게 하고 있고 그 기술의 산업이 이제 확장되기 시작하죠. 바이오 쪽까지 이제 확장을 시키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자신들이 무너질 것에 대한 두려움의 표출들이 정책적 의지로 표출이 되고 있고 네. 그것을 어쨌든 물밑에서 읽고 있는 많은 이제 월가의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버블이라고는 하지만 버블적 요소가 당연히 있겠죠. 근데 이 버블적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이제 연준의 의지가 그렇게 읽히기 때문에 네. 증시에도 계속 돈이 위험한 듯 줄타기를 하면서 남아있는 그런 형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근데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사실은 미국의 지금 이 태도가 저도 네. 동감을 하는데 네네. 시점이 너무 늦은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네. 많이 들었는데 너무 부채 경제를 끌고 갔고 누이 좋고 매부 좋은 부채 경제를 계속 끌고 가다 보니까 노동 의욕이 약화된 거 아니냐. 맞습니다. 미국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뒤쪽에는 이제 로마와 비슷한 네네. 그 얘기를 네네. 하셨어요. 로마와 같이 뭐 책임져야 될 사람은 책임을 잘 안 지고 네네. 뭐 이렇게 소득 있는 사람이 세금 낼 생각을 안 하고 네. 계속해서 더 많이 갖고자 하고 네. 부익부 빈익빈이 커진 거에 대해서 책임감을 못 느끼고 네네. 계속 그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네. 야, 그러니까 만에 하나 중국이 대호각성해서 지금의 현재 이제 부동산 부채 문제를 잘 해결해서 한 10년 정도 뒤에 그래서 제가 초반에 그 질문 드렸던 거예요. 시장을 잘 구축을 하고 나면 네. 이 제조업의 강력한 기반을 미국이 과연 앞서갈 수 있을 것이냐. 네. 지금 뭐 TSMC 때문에 지금 얼마나 전전긍긍이겠어요. 네네. 그걸 미국으로 데리고 오고 싶은데 그 모리스 창은 미국 가면 안 될 거라고 계속 얘기하지. 그러니까 그게 참 딜레마인 것 같아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국이 중국과의 패권에서 이제 확실한 장악을 하기 위해서 제조업을 부흥시키는 작업을 했고 네. 바이든이 그걸 실제로 많이 했고 우리나라 네. 공장도 많이 가게 되어 있고 네. 그렇긴 한데 어떤 근본적 의문이 드냐면 그 아메리칸 팩토리라는 영화에서도 있었으나 미국의 노동자들이 아시아의 노동자들보다 뛰어날 수 있겠는가? 네. 게을러요. 게으르고
이 브릴리언트한 그 숙련도 자체가 네. 장기 10년, 최근 10년을 보면은 아시아, 홍콩, 한국, 일본은 꾸준히 올라서는데요. 네. 이 인덱스가 나옵니다. 전 세계 네. 이제 노동자 협회에서 네. 이 인덱스가 미국은 계속 정체돼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부잣집 아들 노동일 안 하다가 노동 시키는 거랑 비슷한 느낌인 네,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이제 가난한 집 자식들이라 항상 노동일을 하다가 몸으로 이렇게 뭐 못질도 하고 뭐 대패질도 하고 이런 게 익숙해서 하라 그러면 당연히 해야지 하고 하는데 걔네들은 갑자기 야 너 이제 여기 와서 좀 일 좀 해야 돼. 흙 좀 퍼 삽질 좀 해 이러니까 제가 왜요? 뭐 이런 느낌 이 책에서도 그런 느낌을 저는 계속 받았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는 듯한 느낌을. 네, 네. 그래서 어떻게 보실까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아까 말씀하신 거죠. 부잣집 이제 아들들이 막 이제 막 맨날 배불러요. 맨날 커피 마시고 맛있는 거 먹고 배가 이렇게 나와요. 뚱뚱하고 막 이래요. 막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 때에서 열심히 이룬 집안인데 그들은 이제 그 부만 향유를 하는 거죠. 배불러만. 그러니까 할아버지 입장에서는 어쨌든 가난한 시절을 겪어왔고 할아버지가 원래부터 부자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입장에서 위기를 느끼는 거예요. 근데 저놈들을 보니까 일을 안 할 것 같고 중요한 거는 여기서 숫자 하나만 말씀드리면은 미국이 부자라고 하고 전 세계적으로 뭐 어쨌든 GDP 명목 GDP가 24조 달러니까 최고죠. 근데 이 웰스 자체가 그 국가 그 이니퀄리티 보고서를 보시면은 이 국가의 웰스 부 40%를 상위 1%가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60%가 나머지를 나눠 갖는 거죠. 1%가 거의 절반이고 99%가 나머지 60%로 나눠 갖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숫자인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은 할아버지 입장에서도 저 손자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이 손자는 깨우치거나 변혁의 가능성이 없어요. 얘를 때린다고 될 일이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은 본인이 그렇게 키워왔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가게라고 예를 들면 이 아들한테 이제 손자한테 계속적으로 돈을 투입을 계속 해주면서 영양가 있는 거 그리고 머리가 좋아지게 하는 뭐 약물들 막 이런 걸 계속 투입하면서 그나마 만든 이제 형태가 이런 모습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 아이를 다시 배고픈 시절에 막 브릴리언트하고 막 스마트한 이 머리를 돌리게 만들 만한 구조가 못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는 어떻게 했어요? 위기의식을 느끼게 되죠. 네. 위기의식을 느끼니까 무엇을 취하게 되느냐. 이 내 손자의 어떤 게으름과 열심히 하지 않는 이런 이제 기술력들, 부족한 것들을 메꾸기 위해서 얘한테 보조장치들을 계속 개발해서 줘야 되겠구나. 이 보조장치가 뭐냐면 일을 할 때 본인은 일을 하고 싶지 않지만 자기가 그냥 약간의 힘만 이제 들여도 스스로 더 뭔가 정교한 작업을 할 수 있게 하는 로봇. 그 다음에 얘가 생각하지 않으려 하고 정보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습득하지 않으려는 게으름에 대해서는 AI라는 컴퓨터를 통해서 이 아이를 대신해서 어쨌든 명맥이 유지되게끔 하려는 그런 노력. 그러니까 이런 노력들이 저는 정부에서 리딩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 그거를 그러면 숫자적으로 우리가 증명할 수 있을까? 제가 다시 한번 그 팔로우업을 좀 다시 구체적으로 해보니까 이 AI라는 산업이 최근에 와서 미국이 급부상을 했지만 보니까 20년도부터 테크 쪽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그냥 반도체, 그러니까 고도의 반도체 산업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엔비디아도 예전에는 이제 그 반도체 쪽에서 우리가 이제 시스템 반도체 쪽이라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이 기업들이 그런 이제 더 고도화된 반도체를 만들고 생성하고 연구를 할 수 있게끔 펀딩의 어떤 규모를 갖다가 증폭을 시켰는데 이 증폭시키는 방식은 뭐냐면 정부가 인센티브를 줬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3조 달러, 3조 3천억 달러, 3조 4천억 계속 늘어가지고 최근에 4조 달러가 그 테크 산업에서 펀딩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참고로 미국의 예산이 6조 달러. 6조 달러입니다. 네. 근데 그동안에 누적적으로 4조 달러라는 아닙니다. 매해 그러니까 그쵸. 누적적으로 매해 3조 달러, 4조 달러 이런 식으로 꾸준히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누적 금액이 4조인 거죠. 네네. 그렇게 꾸준하게 이제 펀딩이 계속 돌아다니게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4년 동안에 그러면은 우리는 뭘 생각하냐? 이들이 굉장히 뭐 고도의 산업 발전을 이룬 거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AI라는 산업이 급부상하는데 사실 불과 1, 2년 안에 이제 목도를 했지만 그들은 매출처가 없는 상태에서 수요처가 사실은 없었잖아요. 네, 그동안에. 네, 네. 없는 상태에서 펀딩을 통해서 계속 R&D 개발을 시킬 수 있는 장을 만들어줬던 거예요. 아, 그러니까 사실 그 말씀을 한번 뒤집어서 한번 역으로 추적을 해보면 우리가 본 거는 챗 GPT 3.5인데 3.5가 나오기 전에 3.0도 있었을 거고 2.5도 있었을 그렇죠. 거고 2.0도 있었고 1.0도 있었을 테니 그렇죠. 그 몇 년간의 과정을 전부 펀딩의 힘으로 그렇죠. 왔다라는 그 말씀이시죠? 데스밸리를 갖다가 네. 결국에 정부에서 인센티브를 주는 네. 그런 펀딩 자금의 유치 때문에 네. 결국에는 그런 이제 체계가 형성이 될 수 있었다. 음. 그러면 이렇게 형성된 체계가 그렇게 쉽게 무너질 것이냐.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외줄타기 게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 외줄타기 게임을 하고 있고 지금 이제 시장도 그렇고 금융도 그렇고 이제 화들썩 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저는 이제 참 많은 분들이 신기해 하셔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달러도 강세인데 위험 투자도 강세이고 주식도 좋고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 쪽도 상당히 좋고 네. 거기다 원자재 시장도 뜨거워요. 네. 이 시장은 이제 왜 그런지 이제 다음번에 네, 네. 말씀을 좀 상세히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질문으로는 그 미국의 달러 패권에 대해서 그리고 중국의 도전 그리고 제조업 기반 상황을 기반으로 했을 때 미국의 달러가 계속 그 연속적 지위를 어느 때까지 유지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흥미롭게 얘기 나눠보았고요.